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 두 번째 시간으로 단어는 1-1-3 농경과 목축이라는 단어이고 우리 교과서는 15페이지고요. 학습지는 올라가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농경과 목축이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사에서 농경을 주로 하는 민족과 목축을 주로 하는 민족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보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 단원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서 보면 이제 벌써 15페이지에 농경하는 민족의 어린아이와 목축을 하는 유목을 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두 지역 아이들이 놀이 모습이 다른 배경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찾아왔다. 다른 점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경과 먼저 농경민의 생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농경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업과 인구 할 때 나왔었잖아요. 기후가 얼마나 따뜻하냐에 따라 또는 강수량이 얼마나 많냐, 특히 이게 중요했죠. 에 따라서 농경이 또는 유목이 결정이 되는데 비가 더욱더 많이 내리면 벼농사 중심, 논농사 중심, 비가 400mm에서 600mm 사이가 되면 반농사 중심을 생업으로 삼는다, 먹고 사는 문제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벼농사부터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쌀,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곡식이 쌀이기 때문에 벼농사부터 나와 있는데요.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먼저 벼농사가 실시된 지역은 중국 창장강 유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창장강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 황허강과 창장강 중에 아래쪽에 있는 곳이 창장강이었죠. 이 중하류 지역에서 벼농사가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는 창장강에서 시작됐는데 점차 산둥반도 지역으로 그리고 한반도로 다시 규슈로 전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지형을 다 봤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죠. 창장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류, 중류, 하류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중하류에서 산동반도, 여기 산동반도 있잖아요.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라고 있는데 규슈 지역에 처음 전파되면서 일본 전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좀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 학자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거쳐서 벼농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좀 인정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바로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봐도 한반도를 통해서 거쳐서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는 중국에서 바로 넘어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벼농사 지역의 특징은 일단 벼농사 자체가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다양한 농기구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씨앗만 넘어간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손쉽게 벼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넘어가지 않고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이 함께 이동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한반도로, 다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왔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 반농사는 이거보다 빠릅니다. 벼농사가 보다 복잡한 재배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서 반농사는 보다 단순한 재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보다 2000년 빠른 기원전 2000년경부터 8000년경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 실시된 지역은 아마도 황호강이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지도랑 비슷한데 여기 아래는 논농사, 벼농사 지역이고
이 북부가 이보다 빠른 반농사가 먼저 실시됐던 지역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황허강이었죠. 황허강에서 처음 시행됐다. 노농사가 보통 벼농사가 중심이었다면 밭농사에서는 조나, 수수나, 기장이나 콩 등이 있고, 특징은 생육기간,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고 비교적 양질의 토지가 아닌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밭농사는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벼농사와 뒤에 있는 밭농사 모두 다 이제 농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농경에 의존하는 농경민의 생활이 만들어지는데, 이 농경 사회는 농사를 짓고자 할 때 나타나는 특징, 바로 수리 시설이 필요하죠. 제방을 건설해야 되죠. 그리고 바쁜 시기, 농사가 바쁜 시기, 농번기에는 농민 동원을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이 발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리시설, 댐, 저수지 이런 거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한 농번기 때 집중적으로 농사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손을 넣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때문에 농경지대는 인구의 밀집도가 높아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농경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의 인구 밀집도 하면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빠르게 계급이 형성되고 국가가 조직되고, 그리고 그 국가 안에서도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과 같은, 또는 작게는 군장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출현한다라는 것이 이 농경 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농경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목축과 목축민들이 살아갈 텐데요. 목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 방법이 중요하진 않아요. 먼저 방목인데, 일정한 구역 내에 가축을 풀어놓고 기르는 생활을 방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농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목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진짜 유목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유목이 이제 특징인데, 유목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가축을 기릅니다. 또는 수렵, 사냥을 생계 보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북부 지방에 이런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이동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과는 달리 좋은 집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 가축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수단이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 엉망이네요. 네, 순서를 잘못 만들었네요. 먼저 유목민의 좀 생활을 보면, 거주는 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가옥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가옥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뼈대를 먼저 만들고 두른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 반나절,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고, 철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철거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 게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가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축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봤더니, 가축에서 얻은 고기와 젖을 가공한 치즈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은 식량으로 쓰고, 가축은 식량, 동물의 가죽과 털, 뼈, 뿔, 힘줄 등은 의복, 생활용품을 만들 때 쓰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가축의 배설물은 말려서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땔감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축은 의식주를 모두 덮개도 만들잖아요. 의식주에 모두 들어가는 유목민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말도 참 많잖아요. 유목민들은 소, 염소, 말 이런 걸 기르고 있는데, 말은 그 이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이동의 수단이었기도 했지만,
안장과 발걸이 등이 발명되면서 급격하게 유목민들이 전투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요. 안장은 요 앉아 있는 여기 안장이죠. 다 알다시피 발걸이는 등자라고도 불리는데 선생님이 태블릿이 안 가졌네요. 등자 마우스로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쓰죠. 등자라고 부르는데 요거예요. 발걸이와 안장이 사용되면서 보다 말을 타는 기술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유목사회지만 기본적으로 유목사회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아요. 농경처럼 특히 쌀이 대표적인데, 쌀처럼 이런 작물들은 인구 부양력,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작물이 있지만 유목민족이 키우고 있는 가축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가끔씩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평상시에는 누구의 권한이 강하냐면 무리를 묶고 있는 부족장의 권한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농경사회에서는 빠르게 왕과 같은 중앙 집권 권력이 등장을 하지만 유목사회에서는 평상시에는 모든 민족을 통솔하는 왕이나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다가, 평상시에는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다가 가끔가다 유목민족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해서 농경민족을 침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목민족이 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했지만 안장과 발걸이라고 했죠. 안장과 발걸이 사용되면서 기마전술이 증가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농경민족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은 과연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 동아시아의 북방민족은 흉노, 선비, 돌걸, 위구르, 거란, 몽골, 그리고 수려민족을 여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건 좀 의미가 없고, 여진이 또 사냥만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흔히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흉노, 선비, 돌걸, 위구르, 거란, 여진, 몽골을 모두 꼽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북방 민족이고, 이 북방 유목민족이 아래쪽 보면 17페이지에 탐구 활동에 기후변화와 북방민족의 남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탐구 활동이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 중국 지역의 연평균 기온 변화와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398년부터 1911년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 기온에서 높았던 때, 낮았던 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항상 똑같지 않고 때로는 2도 정도 낮았다가 한 1도 정도 높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료는 중국 본토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했던 북방민족 국가라고 되어 있어서 북이 거란, 금, 몽골, 후금이 라는 나라를 세웠던 선비, 거란, 여진, 몽골, 만주고, 언제 존속했냐면 이런 데 존속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 언제 중국 본토 내 지배 영역이 있었냐면 어디에 있었냐면 화북지방이나 베이징 주변, 화북지방이나 아니면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세 가지 나오죠. 문제 1, 자료 1의 그래프를 설명해 보자. 그래프를 보면 아까 여기 있듯이 현재 기온과 대비해서 기온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좀 지금보다 현재 기온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많았군요. 두 번째 문제. 자료 2에 국가가 존속했던 시기를 자료 1의 그래프 아래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북위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죠. 386년부터 534년, 한 여기쯤 들어가면 되겠죠.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했습니다. 두 번째
거란, 나중에 요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란이라는 나라는 916년부터 1125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1115년부터 1234년. 그러면 거란과 일정 정도 겹치는 이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죠. 금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다음 1206년부터 1368년까지 있었던 몽골족이 세운 몽골국 또는 원나라,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마지막 만주족하고 여진족 같은 민족이에요. 여진족이 나중에 민족 이름을 바꿔서 만주족이라고 하는데, 후금 청이라고 불렸던 나라 1616년부터 있으니까 이 지점에 있으면 되겠죠. 1912년까지 말명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1, 2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방 민족의 남하를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딱 봤더니 북방 유목 민족이 등장한 때는 대부분 다 기온이 낮았을 때죠. 그래서 북방 민족의 남하는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 거의 비례하게 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서 북방 농경 민족과 북방 민족의 관계를 좀 보면, 교육도 하고요. 농경지대에서 생산한 곡물, 차, 황금, 비단, 누룩 등과 북방 지역에서 생산한 말, 모피, 주옥 등을 교육하면 필요한 것을 서로 보완했다. 관계가 좋았을 때요. 관계가 나쁘면 갈등을 하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이 제한되거나 기후 변화 등으로 먹고 사는 것에 차질이 생기면 주로 누가 침략하게 들어오냐면 유목민족들이 농경민족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두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농경민족은 일반적으로 북방민족이, 농경민족은 정착해 있기 때문에 보다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만 북방민족은 맨날 말 타고 다니고 이동을 해야 돼요. 보다 단조로운, 간결한 삶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농경민족은 북방민족에게 가난하고 야만적이고 전쟁을 좋아한다, 호전적이라고 멸시를 하지만, 반면에 북방민족은, 농경민족은 맨날 땅에 얽매여 사는 부자연스러운 자연과 거리가 먼 존재로 여기서 천식, 서로 미워했다는 거죠.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거 잘못 들었네요.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이 서로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거의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나는데, 가장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확인하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확인하기 문제인데,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한해에서 온 사자가 말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 살며, 아버지 아들이 같은 막사, 같은 방에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자기의 아내로 삼소. 관을 쓰고 속대를 하는 꾸미는 것이나 조정에서의 예의도 없소 라고 말합니다. 중앙열이 말했다. 흉노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고 쉬워 한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 몸인 듯하오.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길까 염려하기 때문이요. 앞서 보이는 이상한 북방민족의 풍습은 이런 거구나. 보다 간결한 삶이고 정치가 한 몸인 것 같고, 아들, 아버지, 형, 동생이 죽으면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 북방민족이 가장 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아내로 삼는다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의만을 지키다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만 하게 되고, 궁실과 가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미다 보면 생산할 힘을 다 쓰게 되오. 슬프다.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한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오. 옷자락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다니지만 머리에 관을 쓴다고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라고 해서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중앙열이라는 사람 나왔는데, 한나라의 한관으로서 한 문제가 종친의 딸을 공주로 삼아 흉노의 왕비로 보낼 때 흉노의 왕비를 연지라고 부릅니다.
공주를 모시고 흉노로 갔는데 그는 흉노의 선호에게 귀순에 살면서 흉노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하였다. 그래서 지금 흉노의 왕과 선우라고 불러요. 흉노의 왕은 선우라고 부르는데 흉노의 왕과 선우와 중앙열이 대화를 하면서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보면 위의 자료에서 한족과 흉노족이 서로에 대해 가진 일반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각각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했는데 농경민족, 한족이 흉노족에게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흉노는 이렇다.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반면 흉노가 바라보고 있는 한족, 농경민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이런 거죠. 맨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의만 지키다 보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궁실하고 아름답게 꾸미다 보니까 생산하는 힘을 다 쓴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 보면 농경민과 유목민이 서로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답을 먼저 찾아보자면 먹고 사는 것의 차이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질성 그리고 서로 부딪혀서 전쟁을 했던 충돌과 전쟁의 경험 등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폄하하고 있는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동아시아사는 가장 원하고 있는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예요. 한중일 3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베트남도 이해하고 몽골도 이해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부터의 갈등이 있었던 농경민족과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 이해가 필요하다. 서로가 달리 사는 것은 각자가 뭐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른 먹고 사는 문제의 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동아시아사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을 더 넓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도 이렇게 다르지만 사람과 사람도 많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환경적인 요소든 여러 가지 요소 때문이지 그 사람이 더 우월한다거나 또는 열등하다거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죠. 다른 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뒷장에 정리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학습지 아래쪽에 보이죠? 그래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농경민족은 다시 반농사지역과 논농사지역으로 나눠봤을 때 반농사는 기원전 8천년경 황후강 유역, 논농사는 기원전 6천년경 창장강 유역, 그리고 유목민족은 흉노, 선비, 돌골, 위그르, 거란, 여진 등이 있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들 있고 강수량 보면 연평균 강수량 400mm 이상, 반농사는 400mm에서 600mm, 논농사는 600mm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유목을 통해서 반농사 지역은 조, 수수, 기장, 콩 등 척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통해서 농농사 지역에서는 재배 과정과 재배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물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벼를 재배하고 있더라. 생활을 보면 이동식 가옥인 게르, 가축에서 모든 자원 활용, 기마 전술이 발달했다. 특히 안장, 아까 발걸이, 등자 등이 발명되면서부터 그리고 부족장의 권한이 강한 대신에 대체로 군주권, 왕권은 약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면 농경지역에서는 수리시설, 제방 등이 발달했고 농번기의 주민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발달하더라. 이 과정에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국가 조직이 빠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중앙 집권,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점진적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학습지 4페이지 보면 뒷장에 이렇게 베트남도 넣어야 되고 몽골도 넣어야 되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기원 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국가들, 중국의 국가들, 한국의 국가들, 일본의 국가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는데 그냥 정리하면 좀 어렵잖아요. 쌤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목민족에서는 3세기에 흉노, 유연, 흉노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나중에 오호라고 하는 유목민족 나타났는데 흉노, 가해저, 강, 선비고 돌골, 토번, 위고로 있다는 거, 몽골 제국이 원나라 세웠다는 거, 후금이 청나라 세웠다는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고 가장 중심에 삼아야 될 나라는 중국이라고 했죠. 중국은 저 앞에 보면 상산 속의 나라인 하, 상, 주라는 나라 있고 주나라가 분화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에 있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진나라가 기원전 3세기경에 한으로 통일되고 한나라가 기원전에 200년 동안 기원 후에 200년 동안 존속을 하는데 앞에 있는 한을 전한, 뒤에 있는 한을 후한이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가 삼국으로 분화되면서 삼국지 시대에 나오는 그 나라 위, 촉, 오가 나오고 다시 위나라가 진나라로 바뀌면서 삼국을 통일하고 진 그리고 북방에서는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흥분해가지고 마우스를 잘못 눌렀어요. 북방 유목민족들이 오호라고 불리는데 흉노, 가해저, 강, 선비고 이들이 북방에서 나라를 만들고 반면에 중국 한족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을 세우고 송, 제, 양, 진으로 나라를 바뀌는데 이 시대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위진, 남, 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위진, 남쪽에 있는 국가들, 북쪽에 있는 국가들. 그래서 위진, 남북조라고 부르고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중국을 누가 통일하냐면 수나라가 금방 망하고 당나라가 쭉 가다가 다시 분화됩니다. 5대 10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로 분화가 됐다가 이것을 다시 통일하는 나라 송나라. 송나라가 북방 유목민족인 금나라에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송이 되고 이 남송을 끝내 결국 13세기에 등장했던 몽골 제국의 원나라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명나라가 등장했고 명나라가 쭉 가다가 결국 새롭게 등장했던 만주 지역의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으로 이름 바꾸는 청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사랑 비교하면 되게 복잡하죠. 한국사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실은 북방에 부여도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가해도 있었는데 각각 5세기에 6세기에 멸망을 하고 7세기에는 통일신라로 통일됐는데 북방에 다시 발해가 생기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다가 잠깐 후삼국으로 분화됐다가 고려가 통일을 하고 조선이 되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대한제국이 나타난다. 20세기 아니죠. 1897년이니까 19세기 후반에 대한제국이 나타난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볼 수 있고요. 뭐 간결하지만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아서 헷갈리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더라.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야마타이가 있었다더라. 얘기만 있고 그러다가 일본에 있는 정권을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르더라.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나라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권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시대를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8세기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로 연결되고 지금의 교토 지방입니다. 그러다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연결되는 뭐 군인들이 통치하는 사무라이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는데 이 중간에 뭐 남북조 시대, 센고쿠 시대 있다, 메이지 시대 있다 이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다 배우고 나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다 알아볼 거예요. 어쨌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 시대의 구분점을 좀 조밀조밀하게